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최유연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4의 두 번째 시간 11강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 문제로 어떤 부분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이 이미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인적 자원 관리의 성격과 중요성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3번을 제외한 1, 2, 4, 5번을 보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개념 얘기하고 성격 얘기하고 중요성 얘기하고 원칙 얘기를 했던 거, 내용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인적 자원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직원이 창출하는 노동 상품이 하나의 인격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 각 개인의 노동력은 이질적인 것이 아니며, 이 부분 여기서 딱 보자마자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사람이 하는 노동력 자체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다 하나로 싹 묶어서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시키면 되지. 굳이 나눠서 선발하는 것도 나누고 보상하는 것도 나누고 뭐 이직 관리도 나누고 뭔가 나눠서 그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리가 없잖아요. 각 인적 자원은 그들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가 동일하다. 말이 너무 안 되죠. 그죠? 자, 4번. 조직의 구성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구성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 계속 정말 왜 중요한지,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왜 인적자원 관리를 좀 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선발에서부터 평가와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 자, 1번부터 3번을 제외한 1, 2, 4, 5번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성격과 중요성 굉장히 잘 나타내고 문제로 나왔을 때 이런 단어들이 써서 문제를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파트 4의 첫 번째 인적자원 관리 개념 부분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고, 오늘은 서비스 인력 선발, 모집 관리와 선발 관리를 볼 겁니다. 여러분, 모집과 선발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모집은 난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라고 공고를 내고, 그 공고에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오는 그 과정 자체를 모집이라고 하면, 자, 며칠부터 며칠까지 우리가 모집합니다 라고 해서 끝났어요. 모집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나 5명 필요한데 100명이 몰렸어요. 그 100명 중에서 5명을 추려내는 과정을 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라고 모집 공고를 내고, 모집된 지원자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서비스 인력 선발이라고 해서 모집과 선발, 이 두 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대로 된 선발이 되려고 하면 일단 모집된 사람들 중에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선발 자체가 성공적인 선발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관리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모집 관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인력 선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관리, 선발 도구를 볼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사람 5명 필요해요 라고 모집 공고를 내서, 자, 선발까지 필요한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명 뽑을 건데 1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어떻게 5명을 뽑아낼 것인지를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선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도구로, 어떤 기준으로 5명을 뽑아야 실제 5명 뽑아진 5명이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 관리가 리크루팅이라는 용어로 좀 이해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고를 내고 자격을 갖춘 인재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5명이 필요한데, 자, 1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100명이 지원을 하면 5명을 선발하는 그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들이 있어요. 서류 전형도 할 거고요. 자, 1차 면접도 볼 거고요. 2차 면접도 보고 신체 검사도 하고 어떠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마지막 선발 관리까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모집 관리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사내 모집이 있고 사외 모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것이, 내가 필요한 인재를 우리 조직 내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사내 모집이고요. 내가 필요한
인력이 사내에 없어. 외부에서 좀 데리고 와야겠어. 라고 하는 것이 사외 모집입니다. 자,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내 모집이 전혀 생소하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학생들이거나 아직까지 사회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사내 모집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글로벌 인재를 뽑는데, 외부에서 인턴제를 써가지고, 외부에서 사람들을 뽑아오기도 하고, 실제 직원들 중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에 참여해서 그 중에서도 경쟁을 좀 하겠죠. 막 원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자리에 정해져 있는 인력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사람은 3명인데 사내 모집을 했는데도 30명이 지원했다. 어떻게 사내 모집에서 3명을 추려낼 것인가? 그 역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모집을 해가지고 어떤 고용 형태로 해서 모집을 할 것이냐. 정규 직원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기타 근로자가 있고 소속 외 근로자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내 모집과 사외 모집의 형태, 그러니까 모집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서 여기 그 사내 모집과 사외 모집의 장단점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좀 보셔야 돼요. 장점은 일단 사내 모집은 사외 모집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 직원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죠. 왜냐? 우리 직원이잖아요. 우리 직원이 이미 들어와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성과를 이만큼 냈었던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 모집보다 일단 선발 자체가 좀 간편하고 그리고 모집 저희 이런 사람 필요하니까 지원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모집 광고들, 그 홍보 자체가 외부 모집보다는 조금 단축되고,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조직 내에서 뽑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그리고 손쉽게 정보가 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능력이 검증된 적임자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그 자리에, A부터 Z까지 직원이 지원을 했는데 C라는 지원이 제일 잘 맞겠어. 우리는 C의 그동안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C를 뽑으면 좋겠네 라고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단점이 있고 그리고 그 사외 모집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사외 모집에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가 고인물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조직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력에서 조금 더 부족하다. 이게 잘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성과가 낼 수 있는 다른 인재를 외부에서 데리고 오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기업이 변혁하고 혁명하는데 그 전환할 때 더 외부 인력을 충원하면서 그 외부 인력을 충원하는 거기서부터 어떤 변혁이 시작되고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외 모집은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모집의 장점이 사외 모집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사외 모집은 일단 그 여러분 공채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공채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을 한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5명을 뽑아내는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1000명을 지원해서 1000명에서 그 서류 검사를 해서 500명을 추려낸다고 하면 그 500명이 1차 면접을 보고 2차 면접을 본다고 하면 그 면접 보는 비용 그 단계마다 비용이 발생할 거고 그 사람들 역시 그 과정도 시간도 분명히 길 거고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제 조직이 그 서비스 인력을 선발하는 데는 사실 사내 모집만 가지고 사외 모집만 가지고 인력을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 인력은 사내 모집이 좋을지 사외 모집이 좋을지를 잘 판단하는 것 역시 서비스 인력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의 사람은 내부에서 모집하는 것이 좋겠다. 이 자리는 외부에서 모집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기업에 더 플러스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는 것이 HR 그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용 형태 부분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자, 정규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는 여러분 나와 있는 부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규 직원은 우리가 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소속으로, 우리의 식구로, 당신은 우리 회사의 식구입니다. 지금부터 정년이 보장, 크게 이제 함부로 나가세요. 이제 그만 일해도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기간제 근로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우리의 임시 직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랑 같이 일을 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다. 근로계약이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에 대한 체결, 기간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는 그 개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까지 좀 보고 나면 선발 관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5명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1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필요한 5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기업마다, 부서마다 굉장히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다르겠지만 크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플로우는, 절차는 이제 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요걸 좀 보시면 돼요. 선발 관리라는 것 자체가 모집된 인원들 중에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어떻게 판단되는 인적 자원을 고용하는 과정이다. 다시 여러분 보세요. 자, 모집된 인원들, 난 이만큼 필요해요 라고 했더니 들어왔어요. 지원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뽑고자 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직에서 이런 스킬, 이런 지식, 요 정도의 태도,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해라는 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인적 자원을 어떤 형태로, 자, 지금 이 자리는 정규직으로 뽑아야 돼. 이 자리는 기간제 근로자도 괜찮아. 이 자리는 파견직으로 뽑아야 돼. 라는 어떠한 계획 아래 고용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선발 관리의 절차다. 선발의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인적 자원이 조직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많은 노동 시장의 노동 인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원해서 우리의 식구가 되는 과정으로서 조직으로 유인되는 과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 저 일하고 싶습니다. 저 거기 가고 싶습니다. 손드는 사람들 다 오라고 할 수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조직은, 기업은 일단 고용하고 나면 그 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노동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때 좋아서 뽑았는데 보니까 별론 것 같아. 나가세요 빠이빠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뽑아진 우리의 인력이 어떻게 잘 관리되고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떤 형태로 고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이제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도 그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좀 보실 거예요. 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떠한 그 서비스 인력 자원, 인적 자원을 뽑는데, 일단 입사 지원서를 접수를 해야겠죠. 우리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라고 공고를 내고 나면 지원을 합니다. 지원서 쓰죠. 저도 예전에 여러 번 썼는데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쓰고 나면 서류가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컴퓨터를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도 있고요. 제가 요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 나를 오라고 하는 곳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배웠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가고 싶은데 나 오라고 하면 좋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 오라고 하지 않지? 나 가고 싶은데.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니까, 그래, 나를 오라고 하는 곳이 있다니 그것에 감사하고, 나를 오라고 하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또 내니까 거기서 또 다른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 지금 다른 얘기를 좀 했는데. 자, 예비 면접을 해서 초기에 부적격한 지원자를 선별합니다. 자, 나중에 뒤로 가서 면접 전형을 시험도 봐야 되고 면접도 보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사람은 자격을 보니까 면접도 볼 기회를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일단 자격이 없어. 우리가 봤을 때는 요 정도까지 안 가도 되겠어라고 하는 예비 면접을 봐서 초기에 부적격한 지원자를 선별해서 한번 자른다는 거죠. 여러분, 허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 허들 넘고 이 허들 넘고 몇 단계 허들을 넘어서 맨 마지막에 꼴이 나는 5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입사 원서 서류 전형이 있고요. 자, 선발 시험을 봅니다. 자, 기업들 많이 보죠. 시험 보고 나면 여러분 선발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만큼 공평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기업이 이 시험에서 이만큼의 결과를 나타낸 직원은 당연히 이거를
요거를 예측으로 해서 이 정도의 그러니까 성적이 나온 사람은 우리 회사에 와서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거야 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문제를 당연히 내서 그걸로 만들어진 선발 시험을 치르겠죠, 당연히. 그러니 인사청탁이 들어올 때 누구는 있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당연히 진행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의 조카, 딸 이렇게 해서 기업에 들어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럴 때 인사 선발 시험을 치름으로 해서 거기서 좀 공정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 볼 거고 배경 조사합니다. 신원 조회나 이력사항들 다른 데서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는지. 실제 저는 정말 승무원으로 일하기 전에 범죄 기록 조사에서 그거 떼갔어요, 경찰서에서. 다른 데서 문제를 일으켰던 게 없어야 되죠. 과거 이력까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합니다. 뭔가 제 예를 든다면 비행기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신부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해서 근무하는 데 지장이 있는 병력이나 신체상의 이상 여부를 체크를 하고 최종 면접, 채용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 이만큼의 허들을 다 통과했어요. 우리 5명 뽑을 건데 20명이 최종 면접에 합격이 되신 거죠. 그랬을 때 임원이나 CEO의 최종 면접을 진행을 해서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합격된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교육 훈련시켜서 우리의 적당한 장소에 배치하는 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발 절차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 기준을 좀 볼 건데요. 도대체 그러면 이 단계 허들마다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을 뽑을 것인가? 1000명이 지원했고 500명이 지원했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20명 최종 면접을 볼 사람들을 추려낼 것인가 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교육 수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경험과 경력들, 그리고 신체적인 특성, 기타 개인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허들들을 만들고 그 허들을 잘 통과한 마지막 사람들은 최종 면접을 봐서 합격자를 발표한다라는 것이 선발의 절차와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그 중간에 선발에 대한 도구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거거든요. 시험을 본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공정한 선발 시험이 있고 그리고 면접이 있습니다. 자, 선발 시험을 좀 보면 필기검사, 적성검사, 인성검사, 지능검사, 흥미검사 이런 검사들을 해서 뽑으면 이렇게 해서 제대로 뽑힌 사람은 어떻게 조직에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배치를 하면 그만큼의 역량을 내고 우리가 주는 만큼 월급을 주는 만큼 일을 해낼 거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내는 것만큼 우리 기업이 어떻게 성과를 내는 거, 조직의 이윤을 창출해내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시험들을 치겠죠, 여러분. 시험 만드는데도 돈 들죠. 면접관이 있어야 되죠. 오고 나면 관리해줘야 되죠. 장소 섭외해야 되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선발 도구로 이런 시험들을 실시하면 이 시험에서 어떠한 기준 이상으로 넘어선 직원을 뽑으니 그만큼의 성과가 나더라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어떠한 원인이 있고 결과를 봤을 때 이런 검사들을 실시해가지고 뽑힌 직원이 업무 성과가 좋더라라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면접을 볼 건데요. 면접 부분 여러분이 책에 있는 부분 좀 보셔야 돼요. 자, 질문 제시 방법과 면접 대상에 따라 그리고 기타 면접 종류에 따라서 표로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질문 제시 방식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눕니다. 구조화된 면접이 있고요.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고요. 반구조화된 면접이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런 질문에 A라는 답변을 하면 몇 점, B라는 답변을 하면 몇 점, 이런 식으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점수가 정확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다,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비구조화된 질문은 이 면접관의 재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비구조화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의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면접관 A, B, C의 평균을 낸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구조화된 면접만 쓴다고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비구조화된 면접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뽑아내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믹싱하는 반구조화 면접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 내용 부분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반구조화 면접은 미리 준비한 질문 리스트를 사용하되 질문은 정해져 있는데 그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는 또 이제
답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개 믹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접 대상에 대해서 좀 나누는 게 있는데 다대다 면접이 있습니다. 질문자도 뭐 3, 4명, 그리고 면접관이 3, 4명 있고 앉아있는 그 사람도 지원자도 뭐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다대다로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대1 면접이 있어요. 패널 면접이라고 하고 위원회 면접이라고 하는데, 자, 지원자는 1명입니다. 지원자 1명 앉혀놓고 한 3, 4명의 면접관들이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질문해서 이 셋이 이 1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공채는 이렇게 진행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력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공채는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1대1 면접이 있어요. 개별 면접. 또 경력직도 이렇게 이제 경력직인 경우에는 다대1 면접이나 1대1 면접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 내용 부분은 조금 읽어보셔야 됩니다. 패널 면접, 위원회 면접은 다대1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타 면접의 유형에서 거기 PT 면접, 그룹 토론 면접, 합숙 면접이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직무평가 및 요소 부분을 조금 더 볼 건데요. 자, 우리가 볼 부분이 직무평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인사공과, 보상관리, 이렇게 볼 거예요. 직무평가는 다시 어떤 것이 직무평가인가.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해요. 모집을 했어요. 우리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면접을 보든 시험을 보든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럼 선발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자리에 배치를 했다. 그러면 배치를 시켜놓고 난 뒤에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뽑아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직무 분석에 따른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들의 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조직 내 직무가 가지고 있는 숙련도, 책임, 난이도, 복잡성, 필요 노력, 위험도 등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굉장히 어렵죠. 자, 제가 지금 방금 인사고과 얘기를 조금 먼저 건드렸어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건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파악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이 직무평가라는 부분을 건드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직무를 하려면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고 잘하는 고성과자들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직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그 개인에 대한 평가 역시 인사고과 역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평가라는 것은 직무기술서, 비서를 잘 하려면 비서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뭐 경영진 보좌도 해야 되고요. 스케줄 관리도 해야 되고요. 뭔가 환경 관리, 주변 관리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조사 관리도 해야 되고, 어떠한 직군의 직무, 그 일이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그 일에 대한 설명들을 기술을 해놓은 것이 직무 기술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HRM의 개념들이 사실 미국에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사람을 일을 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먼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게 되는 그 일을 먼저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가 사실 되게 큰 기업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일은 이런 일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일을 하는 자리야. 라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들이 있다라고, 그걸 가지고 직무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 부분 좀 보셔야 됩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직무라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일이 요 정도의 기술이면 되겠는데, 요 정도의 스킬이면 되겠는데 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데서 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직무평가라는 것이 자체가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좀 아셔야 되고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무에 대해서 행하는 겁니다. 자, 인사고과랑 좀 다른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직무를 평가하는 것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고과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베이스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통적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과는 수치로 표현된다. 판단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일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판단을 할 때는 공정성을 갖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직무평가를 한다라고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직무평가의 성격이었고요. 직무평가를 하는 목적을 좀 볼 건데 왜 이걸 하냐. 자, 이것도 바로 인사고과에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정한 사내 임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누가 일을 잘하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일은 이런 일이야. 이 일을 하려면 이런 기술이 있어야 돼.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기술서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평가했어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나 이만큼 일했는데 왜 이런 고과가 주지? 라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비공정적이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평가를 해야만 공정한 사내 임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상대적인 공헌도, 중요성 파악을 통한 인적 자원을 관리를 하고 임금 조건의 불공평성이나 불규칙성 제거를 통한 직원의 불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래,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려면 일단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그 일이 뭔지 직무 기술하고 직무 명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무 배치, 조직 내 인사 이동과 승진에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직무 평가를 하고 합리적인 직무 평가의 결과는 결국에는 노사 간 단체 교섭의 자료로 이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예전에는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 배치해도 잘한다였어요. 사실 그 개념이 우선이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요 자리는 이런 기술이 필요해 라고 자리에 대한 명세, 자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나면 요 자리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사람을 먼저 봤다면 요새는 일을 먼저 봅니다. 요새의 그 선발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사람 중심이었으면 이제는 일 중심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미국적인 개념들이 HRM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무평가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평가의 요소들은 이제 그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요소들이 있느냐 좀 볼 거예요. 일단 얼마나 다 숙련되어 있는지 교육 부분, 지식 부분, 경험 부분, 판단력 부분을 좀 요소로 해서 정할 거고요.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육체적인나 정신적인 노력 부분도 볼 거다, 요소다. 그리고 책임 요소도 있고, 그리고 작업 조건의 요소도 있다. 때때로 서비스 직무 평가의 요소가 무엇이냐. 저희 이제 문제 AB까지 다 통과하신 여러분들은 C 정도, 이제 이 정도 나오면 문제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4가지로 나오는 것들은 선다로 내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 노력, 책임, 작업 조건 이 단어를 좀 보면 이게 서비스 직무 평가의 요소를 고르라는 거구나 라고 알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여러분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 있긴 하지만 이 책 한 권을 여러분 진짜 토시 하나 다 틀리지 않고 다 달달달 외우는 건 사실 어려워요. 저 역시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모듈 C가 원하는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파악하면 저 합격 패스하는 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무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이런 방법들이 떡하니 있습니다. 자, 서열법이 있고요. 분류법이 있고요. 요소 비교법이 있고 점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서 직무를 중요한 것부터 경미한 것으로 서열을 매기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서열법이겠죠. 그리고 급여율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직무 기준으로 선정하고 조직 내 각 직무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직무의 특정을 평가 요소로 추출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요소 비교법에 나오는 내용에 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좀 동그라미 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직무평가 방법은 사실 요소보다는 선다로 나올 확률이 훨씬 떨어지지만 혹시 나왔을 때 이게 직무평가 방법이야 라고 이 네 가지가 있었어 라고 한 번이라도 본 사람과 아 이거 별로 안 중요하겠지 하고 탁 넘겼던 사람과 문제를 접근하는데 훨씬 더 편하실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그러면 직무평가 방법에는 요런 방법들이 있겠다라고 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직무평가표에 예시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평가자가 있고요. 평가 대상자 있고 평가 기준 있고 직무 내용 및 평가 경험, 직무 수준, 이렇게 직무 수준 평가 이런 식으로 이러한 툴 그건 조직마다 다 달라요. 부서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직무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평가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거 예시로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사고과 부분 좀 보셔야 돼요. 자, 어떤 걸 볼 거냐면 의, 성격, 목적을 볼 건데 저희가 직무평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인사고과에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내가 잘 뽑은 사람이 조직은 생각할 때 제대로 뽑았다라고 생각하지 잘못 뽑았어 하고 뽑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직무를 평가하는 것이 먼저였다고 하면 이제 직무평가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평가해보자 라고 해서 인사고과의 의, 성격, 목적을 볼 거예요. 자, 우리가 평가는 항상 당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시험도 항상 어렵겠지만 여러분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받아내는 거, 월급을 받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때때로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게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말씀드렸죠. 조용히 저는 월급 통장을 들고 화장실로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월급 통장을 보면서 아 이런 내가 원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고과의 의의를 좀 보고 요소 분류 방법까지 더 볼 거예요. 이제 세 개를 제가 빠뜨렸네요. 인사고과 부분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의, 성격, 목적, 요소, 분류 방법들을 볼 거다라고 제가 항상 지금 파트 4에 어떠한 걸 볼 거고 파트 4에서 각 꼭지별로 인사고과에 대한 꼭지를 볼 건데 인사고과에서는 이런 걸 볼 겁니다 라고 지금 계속 어떻게 하고 있죠? 분류하고 있죠. 분류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쭈루루루 지금 글로 써 있는 이 책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한번 보면 의의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그 직무에서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돼요. 의의는 기은, 니은, 뒷글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무평가라고 하고 업적평가라고도 한다. 이 사람, 직원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무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인사고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 성격과 목적을 볼 겁니다. 자, 인사고과의 성격은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본질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자, 조금 전에 직무평가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인사고과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직원과 직무와의 비교를 원칙으로 한다. 그 일은 이런 일이다라고 일 자체를 평가를 했다고 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인사고과예요. 그러면 직무평가와 인사고과를 조금 대치시켜보면 그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오케이인지, 이 일은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낫겠네? 결국에는 배치와 또 재배치와 선발,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비교 평가를 통해서 하는 거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시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인사고과 역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100%다. 그래 수긍해서 그래 내가 인사고과 C를 맞았는데 C 합당해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원을 평가할 때 인사고과를 받은 내가 인사고과 C를 받든 A를 받든 B를 받든 이거는 되게 모 기업에서는 인사고과에 따라서 차등 성과급을 주거든요. 기업이 사람을 뽑아서 인사고과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라고 보상을 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너 요새 이렇게 못해라고 뭔가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인사고과를 당한 사람들이 오케이 수긍하겠습니다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래도 공정성을 띠는 절차를 통해서 해야만 그래 어느 정도 그렇구나 라는 수긍이 가야지 남아있지. 안 그러면 인사고과 하고 난 뒤에
도저히 나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 고가를 받으면서 회사 다닐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마이너스 영향을 더 많이 주게 되면 기업은 인사고과를 통해서 플러스 요인을 얻기 위해서 인사고과를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인사고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들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그건 일단 목적부터 다시 볼게요. 자,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을 드렸어요. 배치하고 이동 목적으로 직원의 적성, 능력 등을 가능한 정확히 평가해서 적재적소에 어떤 거 배치시키고 이동시키기 위해서 한다. 인사고과는. 단순히 여러분, 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정확한지 적합한지 내가 제대로 된 곳에서 일을 하는지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내 능력이 이 자리에서 성과를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다른 일을 했을 때 내가 더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회사에서 어떤 거 인사고과를 해서 평가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업에도 플러스 요인이 되고요. 나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성과를 더 내는 일을 하는 게 좋지.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나도 제대로 된 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 역시 회사 생활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고과, 제대로 된 인사고과는 기업과 개인에게, 조직원에게 모두 플러스 되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능력 및 잠재 능력을 평가하여 기업의 요구 및 직원 각자의 성장의 기회를 충족시킬 수 있다. 여기 여러분 직원 각자의 성장의 기회다라는 부분을 조금 쳐놓고 아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조직에 소속돼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인사고과를 받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왜 나 평가하고 그래?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인사고과 평가를 해줘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도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하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재 능력이랑 잠재 능력을 평가해서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로테이션을 시켜주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그죠? 공정한 대우, 직원의 능력 및 업적을 평가해서 여기 중요합니다. 급여, 상여, 승격, 승진에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배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자리에 당신을 앉혀놨더니 굉장히 커다란 성과를 냈네요. 이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 준다고요? 상여금 준다라고요. 상여금 주고요. 승진도 시켜줍니다. 자, 당연히 그러한 차별이 있어야지만 안타깝지만 사람들을 으쌰으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합니다. 나 열심히 노력하고 나만 그만큼 성과를 내는데 다른 직원이랑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으쌰으쌰할 마음이 생길까요? 그게 아니죠. 그런 으쌰으쌰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또 인사고과 역시 어디에 소속된다?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의 한 꼭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기부여를 하면 업무 성적이 증진되고 인적자원 개발과 성과 피드백 그리고 근로의욕 증진 각종 인적자원 관리에 인사고과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인사고과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의, 성격, 목적까지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인력 배치 및 인력 개발 이러한 목적을 때문에 인사고과를 하고 인사고과는 이런 곳에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인데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게 요소와 분류 그리고 그 방법 이 세 가지가 남아있거든요. 인사고과에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과의 요소, 자,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어떤 부분을 평가한 것인가라고 본다면 자, 업무 성과 당연히 봐야죠. 자, 성과 볼 거고 업무 수행 태도. 자, 성과는 굉장히 잘 나오는데 태도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인사고과로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업무 수행 태도 볼 거고 업무 수행 능력, 잠재 능력까지 좀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볼 거다라고 해가지고 평가 구분이 있고요. 평가 요소, 성과 평가 요소, 태도 평가 요소, 능력 평가 요소 해서 평가 요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도 좀 보고요. 평가 요소도 좀 보고 요 표는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사고과의 분류와 방법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분류를 하는 것은 이렇게 6가지에 의해서 인사고과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고과가 있고요. 상사에 의한 고과가 있고요. 부하에 의한 고과가 있습니다. 요새 자기고과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가 생각했을 때 네가 일을 잘하고 있느냐, 너의 업무 성과는 어떻고 너의 업무 태도는 어떠냐,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보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졌던 거죠. 위에 상사가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평가하는 건데, 이거는 이 상사에 의한 고가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불평들이 많아서 부하에 의한 고가까지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360도 평가라고 하고 다면 평가라고도 하는데, 위아래, 예전에는 윗사람에 대한 평가만 좋게 받아도 좋았지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같이 봐줘야 된다.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자나 전문가에 의한 고가도 있습니다. 실제 임원들에 관한 고가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동료에 의한 평가는 이렇게 수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일을 하는 내 주변의 동료들, 위, 아래, 옆까지 다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면적 고가라는 부분들까지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면적 고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고가 플러스 상사, 아니면 자기 고가 플러스 부하, 상사, 부하 같이 이렇게 평가되는 분류의 방법에서 여러 가지, 2가지 이상을 섞어서 평가하는 것이 다면적인 고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인사고가의 방법을 좀 볼 건데, 자, 전통적인 기법이 있고요. 자, 현대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법은, 자, 성적순으로 보는 거죠. 이런 그 기준들을 가지고 그 기준에 얼마나 합당한지 성적을 내는다고 보는 거예요. 자, 평정척도법이 있고, 대조리스트법, 강제할당법.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이런 인사고가의 방법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제가 표를 책에 있는 표를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 인사고가에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현대적인 방법이 있더라. 전통적인 방법에는 이런 방법이 있고 현대적인 기법에는 이런 게 있더라. 자, 현대적인 기법 한번 볼게요. 요새 기업들이 직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동안 해왔던 평가가 공정한지,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냐면 이거 평가하는 거 가지고 승진도 시켜야 되고 상여도 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목표관리법과 평가센터법이 있다, 이렇게 2개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고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상관리 부분이 있어요. 이제 평가를 제대로 했다라고 베이스를 깔고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한 사람한테 뭘 주죠? 자, 월급도 올려줘야, 승진도 시켜줘야 되고 상여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상이라고 한다면 보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시죠. 의가 임금과 상여금, 복리, 후생, 금전적인 부분이 있고요. 자, 도정감, 책임, 비금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상을 할 건데 내가 이 자리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라고 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잘했으면 우리가 당근을 줘야 되는데 돈으로 주는 당근이 있고, 아, 너 정말 잘했어, 정말 너는 우리의 핵심 인재야 라고 도전감과 책임감을 실어주는 비금전적인 보상관리 역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상은 단순히 잘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투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고 앞으로 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달라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행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다. 그리고 만족과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능력,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상 관리가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은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뭐 말도 한마디 없어. 돈도 안 줘. 그러면 거기에 유지가 안 되겠죠. 핵심 인력이라고 치면 고성과자가 그 조직의 유지, 계속 열심히 근속하고 잘 다닐 수 있게끔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직하지 않고 그 회사의 로열티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보상은 금전적인 것도 있고 비금전적인 것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전적인 보상이 있고 간접적인 보상이 있고 비금전적인 보상이 있다. 뭐 직접적으로 임금과 월급을 주는 것도 있고 보험이랑 주택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직무 자체에 대한 피드백도 있고 직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뭔가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직원이 우리 회사 너무 좋은 회사야, 나 진짜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고 싶어 죽겠어, 그러면 잘 없겠죠.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다 짬뽕? 믹스가 돼야 돼요. 상호 보완적이 돼야 되는 거죠. 돈만 많이 준다고 그 일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기업이 원하는,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팍팍 내주는 핵심 인력, 고성과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사람을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건드려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다 플러스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체계들을 좀 보상관리 체계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칙이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보상을 해줄 건데 이 사람은 일을 잘해 라고 해서 보상을 할 거야. 근데 덮어놓고 보상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기업은 여러분 아시겠죠? 기업은 절대 손해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고 교육시키고 배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궁극적으로 이런 관리들을 잘하고 이 관리를 통해서 관리받는 그 인적 자원들은 우리를 위해서 성과를 더 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요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보상을 할 건데 어떻게 보상할 거냐? 원칙을 가지고 보상할 거다. 적절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보상을 할 거고, 공정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보상을 할 거고, 균형성, 경제성, 동기부여 제공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보상을 해줄 거다. 요거는 원칙에 여러분 별표 좀 치세요. 가끔 단답형 문제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보상을 해주는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원칙들을 기업은 고려해야 된다라고 문제 내기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상관리 원칙 부분 그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재해보상이라는 개념을 보상관리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읽고만 넘어가셔도 돼요. 한번 들어보는 것과 들어보지 않는 것은 다르니까.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는 겁니다. 요양보상이 있고 휴업보상이 있고 장애보상이 있고 유족보상, 장의비 및 일시보상 이런 재해, 일을 하면서 어떤 다치거나 뭐 다른 추가적인 사항이 됐을 때 그 부분도 보상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재해 보상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다음 중 외부 모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집 관리 부분에서 모집 관리는 내부 모집이 있고 외부 모집이 있다. 내부 모집은 내가 지금 조직 속해 있는 내 조직원들 중에서 그 자리에 제일 적합한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고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게 외부 모집이라고 하면 외부 모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훈련과 조직화 시간이 단축된다. 이건 내부 모집이죠. 기업의 급격한 전환기 효과적이다. 이게 바로 외부 모집의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기업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직 문화를 바꾼다거나 급격한 전환이 필요한다거나 지금 가지고 안 되겠어. 더 으쌰으쌰해야 돼. 뭐 변혁을 좀 일으켜야겠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이 아니라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쓰겠다는 거죠. 자, 3번, 4번, 5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내부 모집, 외부 모집 책에 나와 있는 장점, 단점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문제 가끔 나옵니다. 자, 자, 2번 고용 형태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겁니다. 자, 그 모집 관리에서 고용 형태 부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정규직인 건지 비정규직인 건지 그 고용 형태를 나누고 이 자리의 사람은 어떠한 고용 형태로 뽑을 것인지도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면 거기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는 거거든요. 1번 볼게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 이거는 뭐예요? 정규직 근로자 얘기하는 거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자, 2번 이거죠.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근로계약이라는 거가 뭐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의 직원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 사람입니다. 라고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바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규직이 뭔가 이게 근로계약을 한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자, 서비스 인력의 선발 절차가 바르게 나열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합격자 발표랑 교육 훈련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접수도 더 똑같아요. 이 중간에 있는 게 뭐가 먼저 들어오는지를 보시면 될 건데 책에서는 굉장히 쭈루룩 많은 단계를 가지고 그 선발 절차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너무 많은 단계들 말고 중간중간 좀 추려낸다고 하면 답이 바로 면접을 보고 신체 검사하고 합격자 발표하고 교육 훈련한다. 근데 그 전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예비 면접도 볼 거고 시험 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단계를 넣어서 선발 절차를 만들어낼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면접이랑 신체 검사를 넣어서 합격자 발표하고 교육 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그래서 배경조사보다 선발시험이 앞서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번은 틀린 거거든요. 여기도 예비 면접보다 선발시험이 뒤로 와야 되는데 선발시험 먼저 본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서비스 인력 선발 절차 쭉 보시면 요거죠. 요렇게 보시면 기획부터 지휘까지 이 전체 단계를 넣진 않고 접수하고 합격자 발표, 교육, 훈련까지 넣었다고 하면 이 중간에 거를 돌려가면서 선발 절차에 대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에 그룹 토론 면접 유형의 설명이 아닌 것은 고르는데, 자, 면접 유형 얘기하면서 면접 질문에 따라서 면접 유형을 나누기도 하고, 면접하는 대상, 면접자가 몇 명인지, 피면접자가 몇 명인지 따라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기타 면접 유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룹 토론 면접 유형은 무엇이냐? 자, 보시죠. 아닌 것이 지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한 장소에서 합숙을 하며 지내는 면접 방식, 이거는 합숙 면접이라고 기타 면접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룹 토론 면접 유형은 보통 5, 6명 지원자들끼리 발언을 하고 합석한 면접관들이 평가하는 면접 방식이다. 자, 그들을 모아놓고요. 뭔가 질문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그룹 토론이잖아요.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적합한 인재를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2번을 좀 제외한 것이 그룹 토론 면접 유형의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이 일단 합숙 면접이라는 것은 알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PT 면접, 그룹 토론, 합숙 면접 이렇게 해서 그 토론, 기타 토론 해가지고 3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문제 가끔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 4개를 풀어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되어지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푸실 수 있는지까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통해서 파트 4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노사 관계 관리. 저는 이 파트,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애들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걸 좀 느꼈거든요. 노사 관계 관리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뵐 거고요. 지금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1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